이 집에서 당장 꺼져. 도둑년이 뻔뻔하게 배는 또 왜 불러? 태준 씨, 한마디만 해줘요. 제발 제요. 네, 알겠어요. 이걸로 끝이에요. 이 집에서 당장 나가. 거지 같은 년이 감히 내 돈에 손을 댔어. 아버지 저예요. 지금 데리러 오실 수 있으세요? 두 아이를 둔 가장인데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막막한 마음에 시작한 채널인데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저희 가족에게 희망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열심히 재밌는 글 만들겠습니다. 한겨울밤, 아파트 복도는 칼처럼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 남할순이 현관문을 쾅 닫아버린 그 순간부터 서은주는 복도 한가운데 혼자 남겨졌습니다. 임신 7개월에 불러온 배, 발에 걸친 낡은 슬리퍼 한 짝, 그것이 그녀에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두꺼운 외투도 지갑도 없었지만 핸드폰만은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제대로 잡기도 힘든 채로요. 영하의 바람이 복도 끝에서부터 밀려 들어왔습니다. 은주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앉았습니다. 뱃속에서 아이가 작게 발을 찼습니다. 그 조용한 움직임에 은주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꿈이길 바라며.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남편 오태주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거친 말을 쏟아내는 동안 태주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곁에 그냥 서서 아내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 편에 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3년간의 결혼 생활을 잠시 스쳐 떠올렸습니다. 처음부터 불편했던 상견례, 임신 소식 이후 시댁으로 들어오라는 압박, 그리고 아무리 참아도 달라지지 않았던 날들. 그 모든 것을 버텨온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내 힘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믿음. 하지만 오늘 밤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은주는 핸드폰 화면을 켰습니다. 연락처 목록 맨 위에 저장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눌러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화면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딸이 3년 만에 건 전화라는 것도 밤 10시가 넘었다는 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주소를 받아 적고 그저 한마디만 했습니다. 바로 간다. 전화를 끄는 은주는 바닥에 그대로 앉아 무릎 위에 이마를 묻었습니다. 억울함보다는 이상하게 고요한 감각이 찾아왔습니다. 이 긴 밤이 끝나면 무언가가 달라질 것이라는 예감이었습니다. 서광그룹.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의료재단 계열의 대기업입니다. 그 회장 서재원의 외동딸이 바로 서은주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은주는 약사 자격증을 딴 뒤 스스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이름도 재산도 배경도 쓰지 않겠다고 결심한 채로요. 외할머니의 성을 따 김미소라는 이름으로 등록했고 서울 외곽의 조그만 동네 약국에 취직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그녀가 누구의 딸인지 몰랐습니다. 처음에 아버지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왜 굳이 힘들게 살려 하느냐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고집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단 하나의 조건을 걸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연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은주는 그 약속을 받아들였고 이후 3년간 그 번호를 누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요. 아니,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약국 생활은 단순하고 조용했습니다. 처방전을 확인하고 약을 조제하고 환자들의 사소한 걱정을 들어주는 일상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은주를 그냥 성실하고 조용한 약사로만 알았습니다. 단 한 사람, 약대 동기 정혜숙만이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혜숙은 가끔 말했습니다. 미소야, 언제까지 숨길 거야? 나중에 더 힘들어지기 전에 솔직해져야 하지 않겠어? 그때마다 은주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조금 더 해보고 싶다고요. 은주는
약국 서랍 안에 작은 메모장을 하나 두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약 복용 주의사항이나 환자 특이사항을 적는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일상에서 귀에 걸리는 것들도 짧게 적어두게 되었습니다. 그 메모장은 오래도록 서랍 안에 조용히 잠들어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무렵 약국에 자주 오는 얼굴이 하나 생겼습니다. 오태주는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담당 구역 안에 이 약국이 포함되어 있었고 한 달에 두세 번씩 얼굴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인상이 반듯하고 말이 부드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은주를 대하는 태도가 남달랐습니다. 야근 뒤 피곤한 얼굴로 카운터에 서 있을 때도, 화장기 하나 없는 맨 얼굴로 처방전을 들여다볼 때도 태주는 그 모습이 참 따뜻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꾸미지 않아서 오히려 좋다고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은주는 살면서 늘 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순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너무 많이 봐왔으니까요. 그런데 태주는 그녀가 평범한 약사라고 알면서도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교제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태준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외할머니 손에 자랐다는 것도 안다고, 그래도 괜찮다고, 자신의 가정 형편도 넉넉하지는 않지만 함께라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은주는 그 순간 말을 삼켰습니다. 진짜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입을 열려던 참이었는데 태준이 먼저 말해버렸습니다. 은주가 지어낸 이야기를 그가 이미 믿고 있었습니다. 사실 부모님 두 분 다 살아계시고 아버지는 이 나라에서도 손꼽히는 기업의 회장이라는 것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진심인지 확인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 거짓말 덕분에 그의 마음이 순수하다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혼자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반드시 말하겠다고. 그런데 어느 저녁 약국 마감을 하던 은주는 태준이 주차장에서 전화를 받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 어딘가 긴장된 기색이었고 그쪽이 빠지면 나는 어떡하냐는 말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은주는 그 장면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영업직이니 힘든 일이 있겠거니 싶었습니다. 그날 약국 서랍 메모장에는 짧은 한 줄이 적혔습니다. 태준 씨, 전화통화 그쪽이 빠지면 나는 어떡하냐. 그 메모가 훗날 무엇이 될지는 그때의 은주는 전혀 몰랐습니다. 상견례는 서울 외곽의 작은 한정식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은주 쪽에는 친구 정혜숙이 대신 자리를 채워주었고 태준의 가족은 어머니 남할순과 아버지 오병식이 나왔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분위기는 이미 어딘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남할순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친정이 어디냐고, 부모님은 어디 계시냐고. 은주가 준비해온 대답을 조심스럽게 꺼내는 동안 남할순의 눈빛이 서서히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작게 혀를 찼습니다. 집도 재산도 없다는 것이 요즘 세상의 문제가 되냐면서도 그 말투 안에는 분명한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깝다는 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어머니를 조용히 말렸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은주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고 그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결혼 후 신혼집은 시댁 근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태준의 월급에서 절반 가까이가 매달 시댁으로 나갔습니다. 남할순의 요청이었고 태준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은주의 약사 월급으로 나머지 생활비를 메웠지만 늘 빠듯했습니다. 남할순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원룸이 너무 좁다고 핀잔을 놓았고 며느리가 돈을 못 버니 아들이 고생한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은주가 약사라고 설명해도 귀를 닫았습니다. 그녀에게 은주는 그냥 가난한 집 출신의 여자, 자신의 아들을 빼앗아간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친구 혜숙은 전화를 걸어올 때마다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거냐고, 차라리 사실을 말해버리면 어떻겠냐고요. 은주는 그럴 때마다
아직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힘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오기가 아직 남아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임신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남할수는 임신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은주에게 웃음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짧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이제야 쓸모가 있다고. 임신이 확인되자 남할수는 시댁으로 들어오라고 요청했습니다. 임산부가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태준도 그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은주는 약국을 잠시 쉬고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남할수는 아침마다 집안일을 은주에게 맡겼습니다. 임신 5개월이 넘어도 7개월이 되어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설거지, 빨래, 청소. 임산부도 움직여야 순산한다는 말이 그 모든 것의 명분이었습니다. 은주는 허리를 굽힌 채 바닥을 닦으면서도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달라지겠지. 조금만 더 참자고요. 태주는 아내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돌아와 힘들다고 말을 꺼내면 어머니 원래 저런 분이라고 내가 좀 더 맞춰주면 안 되겠냐고 했습니다. 그 말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남할수는 자신의 방 서랍만큼은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은주가 약사 출신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집에 보관하던 약을 관리해달라는 부탁은 하면서도 정작 방 안의 물건에는 절대 손대지 말라는 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은주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지만 당연히 지켰습니다. 시어머니 방엔 발걸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임신 7개월이 되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남할순이 외출을 했고 태준도 회사 일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은주는 오랜만에 조용한 거실 소파에 앉아 쉬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얼마나 많은지 눈을 감자마자 아이가 뱃속에서 발을 굴렀습니다. 저녁 무렵 남할순이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은주를 향해 고개를 돌렸고 그 눈빛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고 이미 결론이 나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내 방 서랍에 있던 돈, 내가 가져갔지? 남할순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서랍 안에 보관해 두었던 현금 2천만 원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져간 사람이 은주라고 이미 결론을 내린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어머니 방에 들어간 적도 없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남할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집에 있던 사람이 너 하나뿐이었다는 것이 이미 증거라고 했습니다. 마침 그때 태준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은주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준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그냥 멈춰선 채로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 침묵이 은주의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남할순의 말이 거침없이 쏟아졌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온 여자가 이 집에 들어와 뒷주머니나 채웠다고 이제껏 참아온 것도 다 이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은주는 항변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임신한 몸이 주체할 수 없이 떨렸습니다. 남할수는 거침없이 현관을 가리켰습니다. 오늘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요.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일단 진정하시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를 말리는 것도 아내를 지키는 것도 아닌 그냥 상황을 흐지부지 넘기려는 말이었습니다. 은주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슬리퍼 한 짝을 끌고 복도로 걸어 나왔습니다. 현관문이 등 뒤에서 닫혔습니다. 복도의 냉기가 단번에 피부를 파고들었습니다. 은주는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다시 한번 발을 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 맨 위에 저장된 번호를 눌렀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지금 데리러 오실 수 있으세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소를 말해라. 그것뿐이었습니다.
은주는 주소를 읽어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무릎 위에 이마를 얹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 긴 밤이 이제 곧 끝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분이 채 되지 않아 아파트 앞에 검은 차 2대가 섰습니다. 조수석 문이 열리고 아버지 서재원이 내렸습니다. 짙은 코트를 입고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은 채로 아파트 입구를 향해 걸어 들어왔습니다. 뒤를 따르는 사람이 둘 있었지만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복도 끝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은주를 발견하고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곧장 다가와 무릎을 낮추고 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코트를 벗어 은주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그 손이 가볍게 등을 두드렸습니다. 은주는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으려 했던 눈물이었습니다. 소라는 예상보다 빠르게 번졌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나말순이 현관문을 열었고 복도의 풍경을 보고는 굳어버렸습니다. 태준도 그 뒤에 서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남자가 딸을 부축하는 광경이 이해되지 않는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버지는 그제야 나말순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말수가 적은 사람의 말은 때로 큰 소리보다 더 날카롭게 박힙니다. 서광그룹 서재원입니다. 이 아이 아버지예요. 나말순의 얼굴이 순식간에 허물어졌습니다. 태주는 그 자리에 못 박힌 것처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서광그룹이라는 이름이 어떤 무게를 가지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은주는 아버지에게 부축을 받으며 일어섰습니다. 몸이 아직 떨렸지만 머릿속은 이상하게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말순이 뒤늦게 입을 열었습니다. 뭔가 해명을 하려는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딸을 이끌며 복도 끝으로 걸어가면서 동행한 사람에게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내용은 나중에야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차에 오르는 은주의 귀에 나말순이 뒤에서 황급히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돌아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 측 법무팀이 움직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가족 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은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나말순이 주장하던 2천만 원의 출처를 확인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애초에 시어머니가 별도로 모아온 현금이 맞았습니다. 문제는 그 돈이 사라진 경위였습니다. 태준의 통화 내역과 거래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이어왔고 작년 하반기부터 손실이 급격히 불어났습니다. 급해진 태준은 어머니 방 서랍에 현금에 손을 댔고 나중에 갚겠다는 생각으로 그 사실을 어머니에게조차 숨겼습니다. 그런데 나말순이 그 사실을 뒤늦게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추궁하는 대신 며느리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내치고 싶었던 며느리를 내보낼 명분이 필요했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변호사가 태준을 마주한 자리에서 은주가 조용히 테이블 위에 무언가를 올려놓았습니다. 낡은 메모장이었습니다. 약국 서랍에 보관해두었던 그것이었습니다. 태준이 주차장에서 전화를 받던 날 무심코 적어두었던 짧은 문장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날짜와 함께요. 태준은 메모장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변명할 말을 찾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결국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것이 자백이었습니다. 나말순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아들을 감싸려고 시작한 일이 오히려 아들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태준은 회사 측에도 관련 사실이 알려지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병식은 그 모든 일을 지켜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방 안에 틀어박혔습니다. 은주는 그 자리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태준을 향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당신은 그날 밤 기회가 있었어요. 내 편에 설 기회요. 그 기회를 버린 건 당신이에요.
태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길지 않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태주는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도박성 투자 손실, 가족 재산 무단 사용, 회사 해고까지 한꺼번에 터진 상황에서 맞설 명분도 여력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아이의 단독 양육권을 가져왔습니다. 태주는 양육비를 낼 형편이 되지 않았고 면접 교섭권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한 달 후 은주는 딸을 낳았습니다. 분만실에서 처음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은주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 울었습니다. 기쁨인지 안도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 서재원이 분만실 밖에서 기다리다가 딸과 손녀를 처음 마주하던 순간 그 눈빛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눈물을 참는 모습을 은주는 처음 보았습니다. 아이 이름은 아버지가 지었습니다. 서아린. 은주의 성을 따른 이름이었습니다. 출산 휴가를 마치고 은주는 직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동네 약국이 아닌 아버지의 의료재단 산하 약재팀으로였습니다. 그리고 명함에는 처음으로 진짜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서은주.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3년 넘게 김미소라는 이름으로 살았으니까요.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도 느꼈습니다. 회장님 따님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도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시선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은주가 하는 일은 같았습니다. 처방전을 확인하고 환자에게 필요한 약을 건네는 일. 그것은 아버지가 누구든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혜숙이 약재팀 복귀 첫날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3년 만에 진짜 얼굴로 사는 거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은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오래 걸렸다고요. 남할순의 소식은 가끔 들려왔습니다. 시댁 아파트가 재건축 계획에서 제외되며 집값이 크게 떨어졌고 오병식의 노후 자금도 정리가 되지 않아 형편이 크게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태주는 새 직장을 구하려다 이전 직장에서의 해고, 사유가 드러나 번번이 막혔다는 소문도 들려왔습니다. 은주가 의도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진실이 제 무게로 가라앉은 것이었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임신한 여자를 겨울 복도에 세웠던 그 밤을 기억하는 한은요. 봄비가 내리던 날 서아린이 첫 생일을 맞았습니다. 아버지 서재원의 넓은 거실에 웃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정혜숙이 직접 만든 케이크를 들고 왔고 약재팀 동료들이 조그만 선물 꾸러미를 쌓아두었습니다. 아린이는 돌잡이 상 앞에서 눈을 동그랗게 뜬 채 모든 것이 신기한 듯 두리번거렸습니다. 은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잠시 3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겨울 복도, 냉기, 슬리퍼 한 짝, 그리고 혼자였던 밤. 그때의 자신이 지금 이 자리를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생각할수록 이상하게 눈물이 차올랐지만 억지로 참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아린이가 자꾸 손을 뻗어 은주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고 그 느낌에 저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아버지 서재원이 은주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살고 있구나.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요, 아버지. 진짜로요. 아버지가 살며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은주는 오랫동안 기억할 것 같았습니다. 아린이가 돌잡이 상 위에 청진기를 두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은주도 함께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뱃속에서 처음 발을 차던 그 아이가 이제 두 손으로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은주는 가짜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가난한 집 딸이라는 이야기를 믿어주는 사람에게 진짜 사랑을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가짜 나를 보고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결국 가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요. 진짜 나를 보여주지 않으면 진짜 사랑은 절대 찾아오지 않는다는 걸요. 은주는 이제 숨기지 않습니다. 서광그룹 회장의 딸이라는 것도, 한때 겨울 복도에서 혼자 울었다는 것도,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서은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린이가 청진기를 입에 가져가려는 것을 얼른 낚아채며 은주는 크게 웃었습니다. 이 웃음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온몸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살면서 진짜 나를 숨겨본 적 있으신가요? 당신이 누구이든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해줄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참지 마세요. 당신은 그런 대우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